바꿀 수 있는 용기와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한 평정.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와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라이놀드 니부어의 기도문이다.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의 그 니부어 맞다. 기도문의 이름은 평온을 비는 기도다. 미국의 금주협회에서 애용되면서 유명해졌다. 아마 이 기도문을 아는 사람도 다른 버전으로 기억하는 이들이 많을 테다. 금주협회를 통해 다양한 버전이 양산되었기 때문이다. 이 기도문이 금주협회에서 애용된 이유에 관해선 알코올 중독자가 가장 잘 알 것이다. 알코올 중독자만큼 이 기도문이 성찰하고 있는 지혜에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10년 전 술 문제를 겪었던 나 또한 그랬다. 바꿀 수 없는 것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은혜. 중독자들은 알코올 중독이 삶의 초래한 불행과 그 결과를 결코 바꿀 수 없다. 그러므로 적어도 평온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더 이상 술에 의존하지 않겠다는 것, 즉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둘을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음주가 가져온 삶의 비극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자칫 중독을 다시 내 삶 안으로 끌어들이는 변명이 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잃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혜가 필요하다.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문은 내게 위안을 주었다. 아닌 게 아니라 내가 성서를 너무 자주 인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건 중세 이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빼어난 지혜들이 기독교를 인용하거나 부정하거나 극복하기 위해 쓰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중세를 암흑의 시기로 보지만 그 안에서도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를 베끼는 방식으로 기독교 세계관을 강화하거나 혹은 아예 뒤집어 엎고자 하는 정치적, 철학사적 흐름이 있었다. 그런 걸 읽고 자란 인간이 비록 교회와 결별했더라도 이를 인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유를 저버린다는 건 낭비에 가깝다. 사실 혐오와 배제가 융성한 세상에 내가 어떤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신약보다 인용하기 좋은 텍스트는 없다. 설득의 대상이 주로 기독교인이라는 건 아이러니다. 니부어의 기도문을 다시 떠올린 건 이 짧은 글이 담고 있는 지혜가 단지 음주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에게만 유효한 게 아니라는 걸 날이 갈수록 강하게 실감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기도문이 지칭하는 대상을 자기 자신으로 한정할 때 더욱 그렇다. 바꿀 수 없는 걸 평온하게 받아들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 모두 알고 있다. 바꿀 수 없다는 말에서 누군가는 체제나 구조 같은 단어를 떠올릴 것이다. 혹은 부장님 술버릇 같은 걸 떠올릴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바꿀 수 있으며 실제 늘 바뀌고 있는 것들이다. 정말 바꿀 수 없는 건 이미 벌어진 일들이다. 내가 한 말과 행동, 선택으로 인해 이미 벌어진 일들 말이다. 이미 벌어진 일에 마음이 묶여 신음하는 소리를 들어보라. 얼마나 참담한가. 벌어진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라면 그토록 많은 시간 여행 이야기들은 결코 사랑받지 못했을 것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다. 그러나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너무 늦게 인정하면 삶이 파국으로 빠지는 걸 막을 수 없다. 오스카 와일드의 경우를 보자. 1890년대는 오스카 와일드의 해였다. 세계를 누비며 미학 강연을 했고 대중의 관심과 사랑은 꺼질 줄 몰랐다. 미국에 방문했을 때 세관에 내 천재성 이외에는 신고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은 전 세계 나르시시스트들의 귀감이 되었다. 1888년에는 행복한 왕자를, 1891년에는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썼다. 같은 해 말에는 살로메를 완성했다. 모두 걸작이었다. 사람들은 그를 유미주의자로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그의 작품은 읽지 않고 소란스러웠던 삶의 외양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는 작품 속에서 사회적 책임과 윤리로부터 괴리된 아름다움이 얼마나 추한 것인지에 관해 늘 피력했다. 아무튼 1891년은 그렇게 오스카 와일드 인생에 있어 가장 화려한 아무런 흠결이 없는 해로 기록될 참이었다. 그를 만나지만 않았다면 말이다. 알프레드 더글라스는 21살의 옥스퍼드 대학생이었다.
오스카 와일드는 사랑에 빠졌다. 수렁에 빠졌다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가슴 속에 큰 구멍이 있어서 아무리 큰 사랑을 바쳐도 아무리 비싼 보석을 넣어도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 말이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반대 방향으로 있는 힘껏 도망쳐야 한다. 잡아먹힌다. 아무튼 알프레드가 그랬다. 속물에 사치가 심했고 오스카가 멀어지려 하면 자살하겠다며 상대의 마음을 가지고 놀았다. 오스카 와일드는 빈털터리가 되어가면서도 그런 그를 사랑했고 동시에 빠져나오고 싶어 했다. 그런 와중에 알프레드의 큰형이 자살했다. 동성애 관계가 발각된 것에 따른 두려움 탓이었다. 하필 상대가 당시 총리였기 때문에 이는 정치적 스캔들이기도 했다. 덮을 게 필요했다. 아버지 퀸즈베리 후작은 막내마저 동성애 문제로 이룰 수 없다는 표면적 이유를 들어 당대의 슈퍼스타 오스카 와일드를 동성애 혐의로 고발했다. 알프레드는 사이가 좋지 않은 아버지를 공격하기 위해 오스카를 이용했다. 알프레드에게 설득당한 오스카 와일드는 퀸즈베리 후작을 맞고수했다. 훗날 퀸즈베리 재판으로 알려진 이 송사에서 오스카 와일드는 패소했다. 대중이 스타의 탄생보다 좋아하는 건 스타의 몰락이다. 영국의 모든 극장과 서점에서 오스카 와일드의 흔적이 지워졌다. 시내에선 그의 패배를 축하하는 파티가 열렸다. 그는 파산했고 2년 동안 수감되어 중노동에 시달렸다. 이 기간 동안 알프레드에게 보낸 편지를 모은 시면으로부터를 보면 불과 몇 년 전까지 지구 위에서 가장 반짝거리는 인간이었던 오스카 와일드가 어떻게 말라 죽어가고 있는지 생생하게 드러난다. 거대한 자의식은 곧 거대한 피해의식으로 변모했다. 그는 원망과 후회, 피해의식에 몸부림치며 과거의 일들을 하나씩 전부 복귀하기 시작한다. 내가 내게 한 이 끔찍한 짓을 좀 보라고 비명을 지르며 연인이 자기 삶에 끼친 폐해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한다. 출소가 임박해서야 겨우 벌어진 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시점을 오래전에 지나쳤다. 너무 늦었다. 그는 완전히 망가졌다. 뒤늦게 삶 앞에서 겸허해졌지만 이미 삶 자체가 사라지고 없었던 것이다. 오스카 와일드는 3년 후 죽었다. 죽기 전 왜 더 이상 글을 쓰지 않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삶이 뭔지 모를 때 글을 썼습니다. 이제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게 없습니다. 삶은 글로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살아내는 것입니다. 나는 삶을 살아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걸 바꿀 수 있는 용기에 관해서는 니체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싶다. 삶의 바닥에서 괜찮다는 말이 필요할 때라는 글에서 니체의 삶과 후기 철학에 관해 언급한 바 있다. 내가 아무리 추악한 결론에 이르러 있더라도 아직 그것은 삶의 결론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는 아직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그것을 이루려면 피해의식으로부터 결별하여 마침내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 번을 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앞서 소개했듯 니체 또한 앞선 오스카 와일드의 사연처럼 시련을 겪고 피해의식에 파묻혀 숱한 편지를 썼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불굴의 의지로 일어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완성했다. 바꿀 수 있는 걸 바꿀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인간을 니체의 언어로 바꾸어 말하자면 그것은 위버맨쉬일 것이다. 한때 초인으로 번역되었으나 이제는 극복하는 인간 혹은 그냥 위버맨쉬라고 이야기한다. 위버맨쉬는 전지전능한 슈퍼맨이 아니다. 말 그대로 스스로를 극복해 나가는 인간이다. 영혼 회귀와 아모르파티는 이 삶이 영원히 똑같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주체적으로 끌어안고 긍정하며 살아내겠다는 자기 선언이었다. 위버맨쉬는 이를 실천하는 인간이다. 나아가 내 삶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영원히 반복되어도 좋을 만큼 제대로 바꾸고 극복하며 살아내겠다는 이야기다. 즉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란 자기 삶을 향한 주체적 긍정으로부터 나온다. 처음 읽을 때는 위버맨쉬를 인간이 다다를 수 있는 다음 단계 정도로 이해했다. 오랜 세월 몇 번 되풀이해 읽다 보니 위버맨쉬란 단계가 아닌 태도에 붙여지는 이름이 아닐까 싶어졌다. 고통마저 긍정하고 사랑하며
운명을 바꾸어 나가는 삶이란 단 한 번의 각성이 아닌 끊임없는 다짐과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광장에서 마부에게 학대당하고 있던 말을 부둥켜 안고 울부짖다 쓰러진 뒤 완전히 미쳐버린 니체의 마지막 말을 떠올릴 때마다 그래서 더욱 눈물이 난다. 아마도 평생 동안 마부에게 채찍으로 맞아왔을 말을 보고 그는 무엇을 떠올렸을까? 그런 삶조차 긍정하고 주체적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에 관해 생각하며 그는 대신 맞아주기 위해 말을 감싸 안았던 것이다. 울다가 혼절하고 미쳐버린 것이다. 영원 회귀고 아모르 파티고 위버맨 쉬고 그냥 아무 말이나 떠들어댔던 게 아니라 그 길에 이르는 처연함에 관해 누구보다 예민하게 공감하고 있었던 것이다. 니체가 이때 미치지 않았다면 분명히 개인들이 서로의 구원을 위해 필요할 때 대신 맞아주며 연대하여 위버맨쉬에 이르는 길을 제시했으리라 생각한다.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꿀 수 있는 것을 구별하는 지혜가 남았다. 바꿔야 할 것을 바꿀 수 없다며 인내하고 받아들이거나 바꿀 수 없는 것을 바꿔야 한다며 이미 벌어진 일을 마음에 담아두고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니보의 기도문은 구조상 이 마지막 구절을 위해 쓰인 것이나 다름없다. 니보어는 그러므로 신에게 매일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대답할 것이다. 나는 끊임없이 생각, 사고를 해야만 한다고 말하고 싶다. 데카르트가 방법 서설에서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했고 한나 아렌트가 예루살렘의 아이 힘안에서 악이 평범한 것은 사고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강조했던 바로 그 생각, 사고 말이다. 시키는 대로 주어진 대로 혹은 우리 편이 하라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생각하고 의심하고 고민하는 태도만이 오직 바꿀 수 없는 것과 바꿔야 할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밝은 눈으로 이어진다. 이 글이 단 한 명의 독자라도 그런 밝은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이다. 청년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다. 여성이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언제나 가면을 쓰고 살아간다.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바꾸고 싶다. 그런 이야기였다. 하지만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쓸 줄 아는 건 소중한 능력이다. 어렸을 때는 영원히 청년일 줄 알았다. 자연스레 주변에도 비슷한 친구들이 모였다. 낡고 부패한 것들과 우리와의 전쟁이었다. 언제나 그런 작당을 했다. 눈에 보이는 한국 사회의 소위 어른스러움이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었다. 무례하고 음험하고 타락했다. 의전과 허례허식이 없으면 굴러가지 않는 허무맹랑한 것이었다. 말 그대로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규칙들을 한 무더기 만들어 놓고 반드시 따르도록 강요했다. 규칙이 많을수록 그걸 강요하는 측의 권위는 올라갔다. 어른의 권위란 쓸모없는 규칙 1000가지를 멋대로 만들어 그걸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감시하고 타박하는 방식으로 간신히 유지되는 것이었다. 입만 열면 언뜻 듣기에 근사하거나 쌀로 밥 짓는 하나마나한 이야기를 늘어놓으면서 행동은 개차반이었다. 그게 가장 가증스러웠다. 거친 사람이든 유약한 사람이든 교양 있는 사람이든 천박한 사람이든 상관없다. 일관성만 있으면 된다. 사람은 다양하니까. 그런데 왜 말과 행동이 다르냐는 것이다.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선언했다. 선언 이름도 있는데 창피해서 도저히 옮길 수가 없다. 아무튼 요는 생각하는 대로 쓰고 쓰는 대로 행동하자는 것이었다. 최소한 나는 그렇게 받아들였다. 서로 일하는 분야가 다르다 보니 정작 의도했던 바는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것 같다.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아무튼 나는 그렇게 살았다. 10년 가까이 그랬다. 빤히 현실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불편하다는 이유로 아예 언급 자체를 하지 않으려는 일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썼다. 우리 편은 그래도 되고 남의 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욕하는 이들을 조롱했다. 현실에서 결코 적용된 적이 없고 앞으로도 적용될 일이 없는 종류의 사이비 도덕을 만들어 우주 보안관 마냥 타인을 심판하고 스스로 우월하다 착각하는 인터넷 그룹 패거리들과 싸웠다. 자신의 삶에는 티끌만큼의 흠결도 없다는 듯 결코 지킬 수 없는 기준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나를 세웠다.
모든 글은 내 일상을 사례로 들었다. 되도록 예의를 차리지 않고 직설적으로 말했다. 내용에 반박할 수 없는 이들이 주로 태도를 문제 삼는다는 걸 비웃기 위해 태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으며 기고를 하든 게시판에 쓰든 SNS에 공유를 하든 글을 쓸 때는 반드시 실명을 사용했다. 실명으로 쓸 수 없는 글이란 존재해선 안 됐다. 슬픈 이야기든 웃기는 이야기든 자폭하는 이야기든 어렵고 불편한 이야기든 반드시 실명이어야만 했다. 글을 쓸 때는 반드시 벌거숭이어야만 한다는 것. 위약이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그게 나 자신과의 약속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는다. 실명으로 쓰고 싶지 않은 이야기는 그냥 쓰지 않는다. 내용만큼이나 태도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나도 전처럼 드러내놓고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웃는다. 비굴하게 웃을 때도 있고 상냥하게 웃을 때도 있다. 나는 이제 상황에 맞는 가면을 쓴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위해 선언을 해도 좋고 맹세를 해도 좋으며 실험을 해도 좋다. 하지만 그걸 실천하려고 삶을 거는 건 무식한 일이다. 슬픔을 나누면 행복이 되거나 최소한 슬픔이 쪼개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된다. 옳다고 생각하는 걸 실험하기 위해 실명으로 자기 삶을 공유해선 안 된다. 나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 그 기간 동안 썼던 글 가운데 일부가 파편처럼 잘게 쪼개어져 실제 의미나 맥락이 제고된 상태로 돌아다닌다. 그리고 나를 폄훼하고 욕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예전 같았으면 내게 질문한 청년에게 대답했을 것이다. 가면을 벗고 솔직하라고 말이다. 매사에 벌거숭이로 날 것 그대로의 자신을 드러내는 일은 숭고하고 옳은 일이며 세상을 바꾸는데 보탬이 된다고 이야기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다. 사람들은 아프기 전과 후의 내가 다르다고 말한다. 나는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조금도 모르겠다. 하지만 글로 써서 말하고 싶은 주제가 달라진 것만큼은 사실이다. 사람들은 아프기 전과 후에 내가 다르다고 말한다. 나는 뭐가 달라졌다는 것인지 조금도 모르겠다. 하지만 글로 써서 말하고 싶은 주제가 달라진 것만큼은 사실이다. 나는 언제 재발할지 모르고 재발하면 치료받을 생각이 전혀 없다. 항암은 한 번으로 족하다. 그래서 아직 쓸 수 있을 때 옳은 이야기를 하기보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을 남기고 싶다. 회복한 이후에 쓴 모든 글이 그랬다. 나와 같은 시행착오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불행하거나 외롭지 않기를 바란다. 안 그래도 상처받을 일 투성이인 세상에 적어도 자초하는 부분은 없기를 바란다. 청년이란 이름으로 어른들의 사사로운 이익에 헐값으로 팔려다니지 않기를 바란다. 확실히 말한다. 너 혼자서는 세상 못 바꾼다. 청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근사한 수사에 현혹되지 말아라. 마케팅이다. 하나의 의견이 공론화의 과정을 밟고 생각이 전혀 다른 집단 사이에 합의를 거치는 데에는 많은 노력이 따른다. 그마저도 합의 아니라는 것이 누더기일 가능성이 크고 누더기에 다른 누더기를 보태 조금이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기까지는 굉장한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까 그 가면을 버려서는 안 된다. 때와 장소에 알맞은 가면을 가려 쓸 줄 안다는 건 돈을 주고도 배우기 어려운 능력이다. 전혀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본연에 있는 그대로를 강박적으로 드러내서 오해와 구설수를 살 필요가 없다. 별난 사람 취급을 받을 이유도 없다. 가면을 쓰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다른 이들이 부조리하고 부패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다. 더 오래 버티기 위해 그러는 거다. 한국은 청년이 청년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공간이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다. 원래 그랬다. 어제까지 청년이었던 사람들이 지킬 것이 생기면 돌변한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것들과 알아야 할 것들, 거쳐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대신 자신이 겪었던 가장 무의미한 형태의 부조리를 요즘 청년들은 피하고 싶어 한다고 타박한다. 한국만큼 청년의 치기어림이 쉽게 공격당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큼 청년의 시행착오가 용서받지 못하는 나라는 없다. 한국만큼 청년이라는 말이 염가로 거래되는 나라는 없다. 밥벌이를 하며 살아남아 세상을 바꿀 주체가 되려면
끝까지 버텨야 한다. 그러니까 가면을 써라. 다만 가면을 쓴 채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다. 그러다가는 미칠지도 모른다.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아도 좋을 친구들을 만들어라. 그런 친구는 많을 필요가 없다. 사실 많을 수도 없다. 간혹 인맥을 주식 투자하듯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게 된다.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런 사람들은 언젠가 반드시 후회한다. 내게는 가면을 벗고 있어도 좋은 친구들이 세 그룹 정도 있다. 서로 성격도 생각도 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이다. 거기서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다. 오랫동안 버티면서 언젠가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 친구들과 모색하면 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면 안에 내가 탄탄하지 못하다면 가면을 쓰든 안 쓰든 아무 차이가 없다. 비빌 구석이 필요하다. 생각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등대 노릇을 해줄 어른을 만나 지혜를 빼먹어라. 물론 어려운 일이다. 나는 그런 어른을 갈망했다. 하지만 그런 어른을 식별할 밝은 눈이 없었는지 아니면 단지 운이 없었는지 평생에 인연이 없었다. 그럴 때는 이미 죽은 어른의 글에 기대도 좋다. 나는 그렇게 했다. 여의치 않으면 결코 닮고 싶지 않은 최악의 어른을 찾아내 그의 인생과 나의 선택들을 비교하며 늘 경계하는 것도 훌륭한 선택지다. 부디 청년들이 버거운 원칙이나 위약으로 스스로를 궁지에 몰지 않기를 바라며 이 글을 쓴다. 이야기에 앞서서 장면 하나를 함께 나누고 싶다. 평화롭게 땅을 일구며 살아가는 농민 부락이 있다. 어느 날 도적대가 들이닥친다. 사람을 죽이고 재물과 곡식을 빼앗는다. 매번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털어가 버리니 농민들은 살아갈 수가 없다. 장로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한다. 결국 사무라이를 고용해 도적대를 물리쳐보자는 계획을 세운다. 없는 살림에 돈을 모아 일을 부탁할 사무라이를 찾아 떠난다. 돈이 부족해서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지만 농민을 돕는 일이라는 대의가 사무라이들을 움직인다. 우여곡절 끝에 사무라이가 모인다. 7명이다. 7인의 사무라이가 마을에 도착한다. 사무라이들은 도적대에 맞서 어떻게 싸우면 좋을지 농민들을 가르친다. 전략을 세우고 부족한 물자를 충당하기 위해 노력한다. 무엇보다 무기를 확보하기 위해 머리를 굴린다. 그러다 사무라이 일행 가운데 한 명이 한가득 숨겨져 있는 무기를 발견한다. 사무라이들은 경로한다. 그것은 그간 농민들이 떠돌이 사무라이들을 죽이고 빼앗은 물건이기 때문이다. 당시 말로 오치무샤라고 한다. 패잔병, 나고무사라는 의미다. 전장에서 지고 떠돌이 신세가 된 사무라이들은 곧잘 농민들의 표적이 되어 죽임을 당했다. 격분한 사무라이들이 일을 그만두고 돌아가겠다고 한다. 심지어 자신은 나고무사가 되어 죽창에 쫓겨보았다면서 이 마을 놈들을 베어버리고 싶어졌다는 말도 나온다. 그때 미훈의 도시로가 콧방귀를 낀다. 그리고 소리치기 시작한다. 그는 사무라이 무리들 가운데 유일한 농민 출신이다. 거참 가관이로군. 너희들 농부에 대해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걔들이 무슨 부처인 줄 알아? 웃기지들 말라고. 농부만한 독종이 또 있는 줄 알아? 쌀 내놓으라고 해봐. 보리 내놓으라고 해봐. 다 없다고 할걸. 하지만 있지. 없는 게 없을걸. 마룻바닥 뜯어내고 파보시지 그래. 거기 없다면 다음은 헛간을 뒤져봐. 나오고 말고. 나오고 말고. 벽 속에 숨겨놓은 쌀, 소금, 콩, 술. 저기 한번 가보란 말이야. 거기에 다 숨겨놓았다고. 선량한 얼굴을 하고선 넙죽거리면서 거짓말은 잘도 치지. 모든 걸 속이려 들어. 어디 전쟁 났단 소리를 들으면 죽창을 만들어 들고선 오치무샤 사냥을 하지. 내 말 잘 들어. 농부란 말이지. 농부란 참을성 없고 혼자선 아무것도 못하고 울보, 심술쟁이, 머저리의 살인자라고. 제기랄 웃겨서 눈물이 다 나오는군. 하지만 말이야. 하지만 도대체 그런 괴물을 만들어낸 게 누구야? 누구냔 말이야. 니놈들이라고. 바로 사무라이라고 이 나쁜 자식들아.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사무라이들은 빠르게 뉘우친다. 마을 사람들과 단합한 7인의 사무라이는 도적대와 결전을 치른다. 그리고 마침내 마을을 지켜낸다.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 사무라이는 그런 영화다. 순백의 피해자라는 환상이라는 글을 기고한 일이 있다. 사람들은
순백의 피해자라는 판타지를 가지고 있으며 이 순결 판타지에 의하면 어떤 종류의 흠결도 없는 착하고 옳은 사람이어야만 피해자의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생각에 균열이 오는 경우 감싸고 지지해 줘야 할 피해자가 그런 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피해자로 돌변한다. 성착취 텔레그램 사건은 엄청난 충격이다. 사람의 몸은 사거나 팔 수 없는 것이다라는 말이 하나마나한 뻔한 이야기로 치부되는 수준을 넘어 더 이상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죽은 말로 전락했다. 처벌에 관해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 우리가 매사 우리 생각대로 양형을 정하고 단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치 없는 정의는 반드시 세상을 망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더욱 엄정한 처벌과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적어도 미성년자의 몸에 가해진 성범죄에 대해서는 예외 없는 무기징역이나 그에 준하는 형벌이 필요하다. 그렇게 양형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런 명백한 경고 지점을 통과하고도 바꾸지 못하면 한국은 망한다. 수사가 완료되면 남성 가해자들이 저지른 이 끔찍한 범죄의 이면에 어떤 삐뚤어진 심리가 있었는지 우리 사회가 함께 모여 고민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지금 당장 급한 건 피해자를 보호하는 일이다. 스폰서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문제다. 일탈 계정을 운영했다는 시점에서 이미 틀렸다는 등의 말이 나온다. 내게 딸이 있다면 N번방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평소 가르치겠다는 교수도 나왔다. 어느 유튜버는 N번방 피해자들 잘됐다는 영상을 제작해 공개했다. 피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추적하는 한편 조롱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피해자들이 금전적 이익을 바라고 접근했다가 걸려든 것이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이야기다. 혹은 아주 순전한 형태의 피해자는 아니라는 말이다. 얼마나 순수한 피해자인지 측정해 보았더니 기준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는 권능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청년들은 조심해야 한다. 자신이 누군가의 속내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거나 특히 순수성과 양심을 평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을 주의해라. 자신이 속한 진영의 이익을 위해 멋대로 누군가를 천사로 악마로 단정하고 몰려다니며 소란을 피우는 자들. 우리는 정의롭다며 아무런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삶이 충분히 입체적이고 풍요로워질 수 있다. 피해자는 그냥 피해자다. 착한 피해자도 나쁜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말은 불필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 자에게는 자기 이익에 부합하는 숨은 의도가 반드시 있다. 착한 피해자도 나쁜 피해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우리는 나쁜 피해자를 논하는 자들의 대책점에 착한 피해자를 논하는 자들이 서 있다고 착각한다. 언뜻 피해자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니 옳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그렇게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착한 피해자라는 말을 들여다보자. 피해자의 특정한 이미지와 표정을 덮어 씌우려는 것은 한국 사회의 순결 콤플렉스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피해자의 성녀, 처녀, 가난한, 약한, 순결한 따위의 수사를 가져다 붙인다. 이건 운동권의 오래된 방식이다. 타인의 불행에 무감각한 대중의 동정과 관심을 사려는 이유였다. 이해는 하지만 이제는 바꿔야 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더욱 큰 해악이다. 나쁜 피해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착한 피해자를 이야기하는 사람도 진짜 피해자를 궁지에 몬다는 점에서 전혀 다를 게 없다. 착한 피해자라는 이미지에 천착하는 이들이 정말 해로운 이유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동하기 때문이다. 피해자를 지켜야 하고 위해야 한다고 말을 하지만 이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정치적 대의 명분과 피해자의 입장이 충돌할 때 피해자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런 자들 때문에 단체의 이익이 아닌 피해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는 시민단체와 운동가들이 동급으로 매도되어 손가락질 당한다. 요컨대 트집을 잡고 깎아내려 나쁜 피해자를 만들어내려는 욕망만큼이나 그 반대 지점에서 착하고 선량하기만 한 피해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시도 또한 불쾌하고 해롭다는 것이다. 그들이 옳고 그름을 논하며 피해자의 진짜 얼굴은 천사라고 아니 악마라고 다투는 동안 정작 현실의 피해자는 유기된다. 다시 말하지만 순백의 피해자란 실현 불가능한 허구다. 흠결이 없는 삶이란 존재할 수 없다.
순백의 피해자라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걸 측정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들 또한 언젠가 피해자가 되었을 때 순백이 아니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할 것이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미훈의 도시로의 일갈에 다른 사무라이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건 정의롭기 그지없다고 생각했던 자신들의 동기가 얼마나 얇고 편합한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불쌍한 농민들을 돕기 위해 호기롭게 뭉쳤다. 그런데 선녀 같고 부처 같을 줄 알았던 농민들의 표정이 알고 보니 제각기 모두 다르다. 그들은 사람이다. 왜 선녀가 아니고 부처가 아니고 사람이냐며 난동을 부리려던 사무라이들은 미훈의 도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을 내려다보며 피해자에게 어울리는 표정을 찾고 있던 사무라이들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처녀를 가다듬는다. 그리고 함께 싸워 이긴다. 7인의 사무라이는 그래서 공정하고 아름다운 영화다.